제가 법정에 들어서자 딸아이가 눈을 흘겼다. 하지만 판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더니 저분이신가? 하고 속삭였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까지 내가 사실 누구인지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아침 법정에 들어섰을 때 내 딸 수진이는 나를 보며 눈을 흐기고는 남편인 지훈에게 무언가 경멸적인 말을 속삭였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판사가 고개를 들더니 찬물을 맞은 듯 굳어버렸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지막이 말했다. 그분이신가? 법정은 삽시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들 중 누구도 이 순간이 오기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재판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다. 내 이름은 김영희, 69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20년도 더 된 가장자리가 이 빠진 낡은 머그잔에 커피를 내렸다. 그리고는 죽은 남편이 그토록 아꼈던 제비꽃, 화분에 물을 주며 작은 부엌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소박한 의식들로 가득한 단순하고 알기 쉬운 삶이었다. 45년간 나는 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엄마였다.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고 주말에는 주문을 받아 케이크와 과자를 구웠으며 옷을 만들어 팔며 푼돈을 모았다. 모든 것은 오직 수진이가 좋은 대학에 가서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딸이 지훈과 결혼했을 때 그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내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다정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 나는 자존심을 억누르고 매주 일요일마다 그들을 위해 진수성찬을 차리고 최고의 미소로 맞이했다. 남편이 죽고 나면 딸과 더 가까워질 거라 생각했다. 참 순진했. 서로에게 의지하는 대신 딸은 나를 짐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방문은 차가운 의무가 되었고 전화는 점점 뜸해졌으며 핑계는 갈수록 교묘해졌다. 가장 큰 굴욕은 잿빛 시벌에 어느 목요일에 찾아왔다. 나는 닭곰탕을 끓였다. 반나절이 꼬박걸리지만 어릴 적 수진이의 눈을 웃게 만들던 바로 그 음식이었다. 내가 수진이 나이 16에 직접 술을 놓았던 가장 좋은 식탁보를 꺼내고 식탁 중앙을 장식할 싱싱한 꽃도 사왔다. 그들이 도착했다. 지훈은 마치 제 집인 양 들어와 죽은 남편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인사도 없이 텔레비전을 켰다. 수진이는 내가 사준 초록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1월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딸은 결혼 후에 생긴 그 낯선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자리를 뜨기라도 할 것처럼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지훈 씨랑 저 결정했어요. 소파의 기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던 지훈이 거들었. 이 집은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커요. 애가 생기면 저희는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아주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마치 발밑이 꺼지는 듯했다. 이곳은 수진이가 첫걸음마를 뗀 집, 해마다 생일 파티를 열었던 집,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눈을 감은 집이었다. 집안 구석구석, 우리의 소중하고 작은 역사가 깃들어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 한 장이 우리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수진아, 여긴 우리 집이잖니. 여기 모든 게 다 우리 건데.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모든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며 부서졌다. 추억은 마음에 있는 거지 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뼈를 내는 듯한 대답이었다. 게다가 거기엔 어머니 연배분들을 위한 활동도 많아요. 친구도 사귀고 보살핌도 받을 수 있고요. 지우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이미 주인이라도 된 듯 방들을 훑어보기 시작했. 그게 최선이에요, 어머님. 그는 끈적하고 낯선 말투로 말했다. 서류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내 젊음과 건강, 꿈을 바친 딸이 저 남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나를 내 집에서 내쫓고 있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삼켜버렸다. 그들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는 없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는 남은 존엄을 쥐어짜 말했다. 생각할 건 없어요, 엄마. 수진이가 일어섰다. 다 결정된 일이에요. 다음 주에 감정평가사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떠났다. 손도 대지 않은 닭곰탕과 시들어가는 꽃. 그리고 우리가 한때 가족이었던 식탁 위에 조각난 내 마음을 남겨둔 채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부엌에 앉아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갓난아기 수진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수진이, 졸업식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모든 사진에서 나는 자랑스럽게 빛나는 얼굴로 딸의 곁을 지키고 안아주고 있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나를 영웅이라 부르던 아이가 어째서 나를 쓰레기처럼 여기게 되었을까? 다음 며칠은 빠져나올 수 없는 악몽 같았다. 지훈은 예고도 없이 회색 양복을 입은 감정평가사를 데려왔다. 그는 내 집을 상품처럼 둘러보았다. 메모하고 치수를 재고 전망과 필수적인 수리에 대해 논했다. 마치 나는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곧 내다버릴 가구처럼 취급했다. 배관이 낡았네요. 그가 욕실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주방 타일은 유행이 한참 지났고요. 전부 교체해야겠어요. 그 타일은 수진이가 10살 때 남편이 손수 붙인 것이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시간과 사랑,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에 방해되는 것일 뿐이었다. 나는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 방을 옮겨다니며 떨리는 손가락을 감추기 위해 손바닥을 치맛자락에 꾹 눌렀다. 지우는 전기 배선과 창문 단열에 대해 질문했고 감정평가사는 자신 있게 금액과 기간을 말하며 유동성과 임차인 등급에 대해 논했다. 마치 모든 것이 결정되었고 나는 곧 사라질 존재인 것처럼. 수진이는 그의 경멸적인 말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은 심장을 찌르는 작은 바늘 같았다. 그들이 떠나자 집은 텅 비고 울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식탁보를 벗어 늘 그랬듯 조심스럽게 접었다. 힘이 없었지만 버텨야 했다. 시든 꽃을 양동이에 담았다. 몇몇 줄기는 아직 향기를 품고 있었다. 마치 자신들이 이미 버려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이것이 한계라고 생각했지만 굴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날 수진이가 혼자 돌아왔다. 늘 짓던 미소조차 없이 사무적인 태도와 낯선 걱정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엄마, 안내 책자 가져왔어요. 그녀는 식탁 위에 알록달록한 종이들을 쏟아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시설, 식단, 동아리 활동까지요. 화요일엔 노래교실도 있고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해요. 그게 더 안전해요.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딸을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이 집에서 30년을 간호사 없이 노래 교실 없이 살았다. 모든 이웃의 이름을 알았고 내 습관과 제비꽃을 사랑했다. 하지만 수진이에게 그것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었다. 며칠 후 그들은 셋이서 나타났다. 지훈, 수진이, 그리고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 지훈이 주인처럼 앞장서 들어왔다. 어머님,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입을 열었다. 소유권 이전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서명과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은 편안하게 진행될 겁니다. 이사, 적응, 동행, 이전 절차까지요. 나는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집을 팔려는 줄 알았는데. 수진이가 시선을 피했다. 지훈 씨랑 제가 이 집을 갖기로 했어요. 그게 더 안전하니까요. 불에 댄 듯한 기분이었다. 나를 멀리 치워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것을 자신들의 명의로 돌리려는 것이었다. 가족의 걱정으로 포장된 강도질이었다. 난 아무데도 서명 안 해. 목소리가 갑자기 잠겼지만 단호했다. 지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입가에 정중한 주름이 사라졌다. 어머님은 이제 결정을 내릴 만한 상태가 아니십니다. 그가 딱딱하게 말했다.
수진이가 유일한 상속인이고 어머니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겁니다. 여긴 내 집이야. 예상보다 큰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난 어디에도 안 가. 엄마,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수진이가 처음으로 약간 당황한 듯 속삭였다. 혼자 힘드시잖아요. 지난주엔 가스불 켜놓고 잊어버리셨고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가스를 잊은 적이 없었지만 지우는 이미 그 말을 물고 늘어졌다. 보세요. 혼자 두는 건 위험합니다. 서명을 거부하시면 저희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겁니다. 법원을 통해서요.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머리가 어지러웠다. 세상이 식탁 가장자리로 좁혀졌다. 내 딸과 낯선 남자가 내 집에서 나를 대신해 결정할 권리를 박탈하는 방법을 논하고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끼며 겨우 말했다. 일주일입니다. 지훈이 잘라 말했다. 그 후엔 저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는 남편의 의자에 주저앉아 장례식 날 이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내 딸을 위해, 빼앗기는 내 집을 위해, 상자 몇 개에 담길 수 있을 것 같은 내 삶을 위해 울었다. 밤새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그들의 말들이 뛰어다녔다. 소유권 이전, 성년 후견인, 요양원.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다. 어쩌면 그들이 옳을지도 몰라. 어쩌면 나는 정말로 싸우기엔 너무 늙고 쓸모없어진 걸지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가늘고 완고한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아니, 나는 낡은 물건처럼 내 집에서 버려질 수 없어. 아침에 수진이가 지운 없이 혼자 왔다. 상자와 포장용 비닐을 들고서 엄마, 짐 싸는 거 도와드리러 왔어요. 마치 병원의 간호사처럼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 부엌을 맨발로 뛰어다니던 그 아이를 찾았다. 낯선 조급함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벽에서 사진들을 떼어보지도 않고 상자에 담았다. 결혼 선물로 받은 그릇 세트를 비닐에 넣고 내가 잠 못 이루는 밤에 술을 놓았던 식탁보드를 다른 더미에 던졌다. 이 원피스는 너무 낡았어요. 엄마. 그녀가 내가 남편과 작별할 때 입었던 검은 옷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그냥 둬. 나는 속삭였다. 제발. 원피스는 이미 버릴 옷을 담는 봉투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다 그녀는 내 보석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결혼 반지와 결혼 20주년, 기념 귀걸이, 그리고 어머니의 얇은 목걸이가 있었다. 수진이는 마치 잔돈을 챙기듯 그것들을 자신의 가방에 쓸어 담았다. 요양원에서는 이런 거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녀가 말했다. 은행 금고가 더 안전해요. 그건 내 거야.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가방으로 손을 뻗었다. 엄마, 너무 신경질적이시네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이것만 봐도 혼자 계시면 안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키운 수진이는 사라졌다. 낯선 말들과 지훈의 확신으로 재단된 여자만이 남아있었다. 저녁이 되자 거실벽은 앙상한 갈비뼈처럼 드러났다. 집은 절반쯤 텅 비었다. 나는 상자들 사이에 앉아 과거와 무모의 경계에서 허기와 시간 감각을 잃었다. 다음 며칠은 지옥으로 변했다. 지우는 아침부터 감독관처럼 찾아와 진행 상황을 통제했다. 낯선 사람들을 데려와 치수를 재고 사진을 찍고 재설계와 공사 기간에 대해 논하며 마치 내가 그림자인 양나에 대해 이야기했다. 속도를 좀 내야겠어. 지훈이 수진이에게 툭 던졌다. 이사는 월요일이야. 금요일이었다. 내게 사흘 남은 거니? 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다 못하면 어쩌지? 걱정 마세요, 엄마. 수진이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꼭 필요한 것. 마치 한평생을 가방 하나에 담을 수 있다는 듯이 그날 저녁 그들이 떠나고 나는 남편이 직접 칠했던 벽을 만지며
집 안을 걸었다. 우리가 셋이서 아침을 먹던 의자 하나하나에 잠시 앉아보았다. 편지, 영수증, 낡은 시간표, 아이의 그림 같은 우리의 소소한 보물들이 담긴 서랍을 열었다. 남편의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 공과금 고지서, 몇 가지 계약서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작은 자물쇠가 달린 얇은 서류철을 발견했다. 그것을 들어올리자 내 안에 오랫동안 잠잠했던 무언가가 마치 낡은 책 어딘가에 이미 열쇠가 준비된 자물쇠처럼 희미하게 딸깍하는 소리를 냈다. 열쇠는 남편이 항상 중요한 것을 숨겨두던 곳,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한 낡은 책에서 찾았다. 무심코 책을 펼치자 얇은 끈으로 된 책갈피가 보였다. 지분, 관리, 임대에 관한 내용이 적힌 페이지 사이에 작은 열쇠가 놓여 있었다. 손가락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평범한 소리가 났다. 서류철의 자물쇠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바로 열렸다. 안에는 깔끔한 투명 파일들, 남편의 필체로 된 서명, 계약서 사본, 거래 내역서, 영수증이 있었고 맨 위에는 유언장이 있었다. 날짜가 눈에 밝혔다. 그가 내 손을 잡고 떠나기 꼭 6개월 전이었다. 유언장은 공증인, 인감, 증인이 있는 정식 서류였다. 나는 읽으면서 내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펴지는 것을 느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세세하게 명시해 두었다. 유일한 상속인은 나, 김영희. 딸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보살핌과 존중을 조건으로 약간의 예금을 남겼다. 나는 마치 바람이 그 글자들을 날려버릴까 두려운 듯 종이를 책상에 눌렀다. 그 다음은 내가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었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다. 수년간 그는 조용히 신중하게 투자해왔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고 수요가 늘었을 때 임대했으며 건실한 회사의 소액 주식을 사들였다. 은행 거래 내역서와 계약서들을 넘기며 내 손은 떨렸다. 아파트 몇 채, 상가 건물 두어 곳의 지분. 당시에는 허허벌판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개발 예정지인 도시 외곽의 땅, 그리고 유명하지는 않지만 꾸준한 수익을 내는 카페 두 곳의 지분도 있었다. 그리고 숨이 멎을 듯한 사실이 있었다. 수진이와 지훈이 새들어 사는 그 빌라 전체가 남편 소유였다. 그들은 관리회사에 월세를 냈고 그 회사는 내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로 임대료를 이체하고 있었다. 나는 그 계좌의 존재를 몰랐다. 언젠가 남편이 비상금을 위한 예금을 만들자며 나를 은행에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만든 모양이었다. 임대료는 벌써 2년째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었다. 뒤이은 은행 거래 내역서에는 내가 전혀 모르는 숫자들이 찍혀 있었지만 내 눈으로도 그것이 단순한 생활비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보장된 노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었다. 주식이라는 단어가 적힌 파일도 있었다. 신탁 관리에 맡겨진 지훈이 다니는 회사의 주식이었다. 크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지분. 바로 그 때문에 부장들이 제때 전화를 받게 만드는 그런 지분이었다. 맨 마지막에는 편지가 있었다. 줄무늬 공책 종이에 쓰인 익숙한 그의 필체. 내 사랑 영희, 만약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지. 그리고 내가 아껴둔 것을 찾았을 테고. 살아있을 때 보여주지 못해 미안해. 마침내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세월 동안 이것이 선물이 되길 바랐어. 당신은 항상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 우리 집, 우리 딸, 그리고 나를 지탱해줬어. 당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봤기에 더 이상 두려움이나 궁핍을 겪지 않기를 바랐어. 또 다른 진실이 있네. 나는 지훈이를 완전히 믿지 않아. 공허한 자신감과 차가운 계산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지 않네. 수진이가 당신을 잘 보살핀다면 모든 것을 누릴 거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보호받을 거고. 유언장은 당신이 힘을 갖도록 작성했어. 복수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경계를 정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말이야.
수진이는 착한 아이야. 그저 길을 잃었을 뿐. 필요하다면 돌아오도록 도와주게.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먼저 챙기게. 당신이 나를 기억하는 한 나는 늘 곁에 있을게. 나는 편지를 읽으며 줄무늬 위로 눈물을 떨궜다. 쓰라린 눈물이 아니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간을 찌푸리던 그의 모습. 내일 할게라는 내 말에 투덜거리던 모습. 내가 무언가 해냈을 때 웃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세상과 나눌 이 대화를 위해 나를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동이 틀 때까지 앉아 있었다. 서류들을 정리하고 거래 내역서, 신탁 관리, 소유권 등기와 같은 낯선 단어들을 소리내어 발음하는 법을 익혔다. 그리고 머릿속에 점차 간단한 계획이 세워졌다. 히스테리를 부리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 싸우지 말고, 필요한 것만 보여주자. 나머지는 내가 갖고 있자. 그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게 하자. 그들이 직접 변호사의 목소리로 명백한 사실을 듣게 하자. 나는 몇 장의 서류를 골랐다. 수진이와 지훈이 사는 빌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2개, 최근 입금 내역이 찍힌 은행거래 내역서, 그리고 유언장은 별도 파일에 넣었다. 남편의 편지는 같은 서류철 깊숙이 넣었다. 나머지 서류들은 다시 서류철에 넣어 자물쇠를 잠그고 열쇠를 실에 꿰어 예전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듯 목에 걸었다. 부엌으로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이 빠진 머그잔을 들었다. 그리고 문득 내가 미소 짓고 있음을 깨달았다. 마침내 기댈 곳을 찾은 사람의 작고 조용한 미소였다. 낮에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월요일 오전 9시 정각. 이삿짐 센터. 나는 그 반듯하고 낯선 글자들을 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오든 상자들이 있든 상관없었다. 이번에는 내가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 내 물건들 사이에 그림자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저녁에 나는 이미 다른 마음으로 방들을 둘러보았다. 작별이 아닌 화해의 마음으로. 서류는 손 닿는 곳 어디에 둘까? 문을 마주보고 앉으려면 의자를 어디에 놓을까? 손이 떨리지 않게 컵은 어떻게 놓을까? 머릿속에서 지훈의 메마른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은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소유주의 이름을 읽고 창백해질 모습. 수진이가 기댈 곳을 찾아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다. 결국 찾지 못할 모습을 선명하게 보았다. 그날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인 6시에 늘 그랬듯 자동으로 잠에서 깼다. 부엌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고 제비꽃에 물을 주었다. 집은 예전처럼 숨 쉬고 있었지만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식탁 가장자리에는 자물쇠 달린 얇은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위를 손바닥으로 쓸며 문득 깨달았다. 가장 힘든 것은 서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가장 힘든 것은 내 딸을 끝장내지도 져주지도 않으면서 대화하는 것이다. 남편이 부탁했듯이 분노가 아닌 경계를 위해 9시에 그들이 오기로 되어 있었다. 시계바늘이 그 숫자를 향해 기어가고 현관은 이미 정돈되어 있었으며 의자는 입구를 향해 돌려져 있었다. 나는 앉아서 팔걸이에 머그잔을 올려놓았다. 옆에는 깔끔한 서류 더미가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둔탁하고 끈질기게. 나는 문손잡이를 올려다보며 오랜만에 처음으로 느꼈다. 나는 준비되었고 할 말이 있다고. 그들은 약속한 대로 정확히 9시에 마치 남의 회사에 출근하듯 도착했다. 수진이가 앞장섰고 그 뒤로 지훈, 그리고 상자 운반용 카트를 든 회색 점퍼 차림의 이삿짐 센터 직원 2명이 따랐다. 현관에서는 젖은 옷과 바깥 공기 냄새가 났다. 나는 문을 향해 돌려놓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이 빠진 머그잔과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는 장갑도 벗지 않은 채 물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 벌써 왔어요. 차 마시고 있었지.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었고,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그 특유의 포식자 같은 정중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이미 다 얘기된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세요. 맞아요. 내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내겐 없지. 하지만 당신들에게도 없어요. 그는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수진이는 상자, 이삿짐 센터 직원, 그리고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익숙한 순종을 찾았다. 하지만 그곳엔 없었다. 장난은 그만하시죠. 지훈이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손짓했다. 거실부터 시작하세요. 아무도 여기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 내가 말했다. 의자 하나도. 그들은 얼어붙었다. 나는 서류 더미 맨 위에 종이를 집어 이름이 보이도록 식탁 가장자리에 놓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두 사람이 새들어 사는 그 빌라의 등기부등본이에요. 소유주, 김영희, 바로 나요. 정적은 처음에는 폭풍전의 공기처럼 텅 비어 있다가 이내 사소한 소리들로 채워졌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발바닥을 비볐고 현관의 신발 건조기가 딸깍 소리를 냈다. 수진이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가 종이를 집어들 때 손가락이 떨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는 마치 교실 칠판 앞에 선 학생처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어떻게, 왜 관리회사에 월세를 내냐고. 그 관리회사는 꼬박꼬박 내 통장으로 임대료를 이체하고 있거든. 벌써 2년째. 내가 그녀의 말을 끝맺어 주었다. 위조된 거야. 지훈이 너무 빨리 내뱉었다. 그런 서류는 프린터로도 만들 수 있어. 잘 됐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이든 지금 당장이든 오히려 권장해요. 억측은 줄고 신경은 튼튼해질 테니까. 그는 수진이에게서 서류를 받아 인감을 훑어보았고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상대를 압박할 때 짙던 입가의 보조개가 사라졌다. 그는 목소리를 되찾으려 애썼다. 설령 그렇다 해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우리는 어머님의 이사, 어머님의 안전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방비 상태라는 당신들의 확신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죠. 내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들이 사는 아파트가 내 소유의 건물에 있고 임대차 계약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얘기하는 거고요. 수진이는 차가운 껍질이 벗겨진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갑자기 눈가리개가 벗겨진 사람처럼 약하고 혼란스러운 시선이었다. 엄마, 왜 한 번도?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 수진아.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저께 밤까지는 몰랐어. 내 아버지가 우리 둘보다 더 현명했던 거지. 나는 그 옆에 다른 서류 몇 장을 더 펼쳐 놓았다. 테이블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임대차 계약서, 최근 은행 거래 내역서, 서류들은 어떤 원망의 말보다 더 설득력 있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저희 짐을 옮길까요? 아니면 취소할까요?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취소해요. 나는 지훈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볼일들 보세요. 여기선 아무것도 옮기지 않아요. 그들은 말없이 복도에서 돌아서서 빈 카트를 끌고 나갔다. 문은 마치 미안하다는 듯 조심스럽게 닫혔다. 어머님. 지훈이 다시 목소리를 찾았지만 그 안에 정중함은 금이가 있었다. 이러실 순 없습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협박은 변호사를 데려와 내 성년 후견인 자격을 운운하는 거죠. 나는 같은 평온한 톤으로 대답했다. 이건 사실이에요. 당신들은 내 소유의 건물에 살고 있어요. 다음 달 1일부터 계약 해지 통보와 퇴거 기한을 받게 될 겁니다. 법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드릴게요. 나는 공정할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못해. 그가 말했지만 처음으로 자신감이 없어 보였다. 할 겁니다. 나는 침착하게 반복했다. 이제 경계를 정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수진이는 얇은 얼음판 위에 앉듯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녀는 명령도 변명도 아닌 단어를 찾고 저희가 잘못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 수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부터 대화는 정직해야 할 거야. 요양원이 아니라 존중에 대해서. 지훈이 가까이 다가와 거의 내 위로 몸을 기울였다. 당신은 결과를 모르시는군요. 우리는 이 일을 재개할 겁니다. 우리가 증명하시겠죠. 나는 내 평온한 목소리가 그를 얼마나 화나게 하는지 보며 미소까지 지었다. 나는 누구도 궁지로 몰지 않지만 내 자신을 통제할 권리는 오직 나에게만 줄 겁니다. 원한다면 전화하고 뛰어다니고 싸우세요. 내게는 시간과 서류, 그리고 법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분한 듯 코웃음을 쳤지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지는 못했다. 수진이는 마치 남의 거울을 들여다보듯 내 등기부 등본을 들고 있었다. 불쾌하지만 시선을 돌릴 수 없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문득 아주 명확하게 보았다. 내 앞에는 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 앞에는 낯선 목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된 지치고 두려워하는 내 딸이 있었다. 하지만 연민은 집을 다시 짓는데 필요한 감정이 아니다. 집은 규칙으로 짓는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조용하지만 모든 방에 들릴 만큼 분명하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아무것도 나가지 않아. 내일 당신들은 당신들 아파트에 대한 내 결정을 서면으로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그래, 내가 함께라는 것을 논의할 준비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 간단하지만 아마 당신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조건들일 거야. 무슨 조건이요? 지훈이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 속에는 모래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까지 갈 겁니다. 나는 남편의 편지를 손바닥 밑에 깔아 손가락이 떨리지 않게 하며 서류철을 닫았다. 하지만 먼저 이것 없이는 움직이는 게 무의미한 단 하나의 행동이 필요해. 수진이가 침을 삼켰다. 뭔데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현관에서 신발 건조기가 다시 딸깍 소리를 냈다. 창밖으로 버스가 지나갔다. 내 컵 안에 차는 식었지만 내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진실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전부, 그리고 소리내서. 지훈이 그녀를 향해 휙 돌아섰다. 감히. 소리내서, 수진아. 내가 반복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서류대로 가는 거야. 그녀는 마치 뛰어내리기 전처럼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입술이 떨렸다. 마치 낯선 말들에 익숙해져 자신의 말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엄마, 그녀가 말하며 고개를 들었다. 나는 손바닥을 들어 그녀의 말을 중간에 막았다. 생각해봐, 기다려줄게. 하지만 명심해, 다음 단계는 대화가 아닐 거야. 그 순간 초인종이 다시 끈질기게 울렸다. 이전과는 달리 잠시 멈췄다가 다시 울리는, 마치 문지방 너머에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서 있는 것처럼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끈질기고 재촉하듯. 돌아온 것은 아까 그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었다. 현관에 고정끈을 잇고 갔다고 했다. 말없이 가져가서는 나타났을 때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젖은 옷 냄새와 내식은 차향기가 감도는 공간에 우리 셋, 나와 수진이, 그리고 지훈만 남았다. 자,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 어른답게 얘기하는 김에 내가 무언가를 논의할 준비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말해주지. 첫째, 사과. 진짜 사과. 모든 굴욕에 대해 보석함, 요양원, 성년 후견인을 거론한 변호사에 대해. 둘째, 인정. 지훈 씨가 이게 모두 자기 아이디어였다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 지훈이 비웃었지만 그 웃음소리에는 모래가 긁히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절대 안 해. 내가 당신 앞에 무릎 꿇을 일은 없을 거요. 그럼 쫓겨날 준비나 하세요.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수진이가 그를 향해 휙 돌아섰다. 지훈 씨, 제발요. 우리 엄마예요. 어우, 내 엄마는 교활한 늙은이야. 그가 잘라 말했다. 그 말은 뺨을 때리는 소리처럼 방 안에 매달렸다.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철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위에 손바닥을 올려놓았을 뿐. 흥미롭네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드디어 지훈 씨, 당신이 내내 생각하던 걸 말했군요. 다 꾸며낸 거야. 그가 소리쳤다. 이 서류들은 가짜야. 우리를 협박하는 거라고. 나는 그의 앞에 다른 거래 내역서를 밀어놓았다. 옆에는 계약서 사본들을 두었다. 서류들은 벽돌처럼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확인해 보세요. 내가 반복했, 지금 당장이라도. 수진이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얼음 껍질이 벗겨진 진짜 자신의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왜 그동안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나도 몰랐으니까, 수진아. 내가 대답했다. 그저께 밤까지는 나도 어제의 나와 같았어. 네 아버지가 우리보다 더 현명했던 거지. 어우. 지훈은 좁은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방 안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우리 타협할 수 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당신 손주를 길거리로 내쫓을 겁니까? 속이 오그라들었다. 나는 수진이를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입술이 떨렸다. 사실이니?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끄덕였다. 나는 폐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공기를 마시듯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축하한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너희가 내게 한 짓을 지우지는 않아. 아이가 무례함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단다. 어머님. 지훈이 즉시 부드러워졌다. 목소리가 잼처럼 끈적해졌다. 사람답게 합시다. 보아하니 어머님도 가난한 분은 아니신데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럼 저희도, 우리도 뭐? 내가 말을 잘랐다. 나한테 감정평가사 보내는 걸 그만두겠다고? 내가 가습을 켜놓고 잊었다고 말하는 걸 그만두겠다고? 내 물건을 쓰레기처럼 가져가는 걸 그만두겠다고? 아니, 지훈 씨, 이제 순서는 이래. 30일 안에 아파트를 비우세요. 법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나는 사과를 받은 후에야 대화를 할지 말지 고려할 거야. 절대 안 해. 그가 얼굴을 붉히며 반복했다. 나는 굴욕당하지 않을 거요. 그럼 짐이나 싸세요. 내가 말했다. 아까 그 고정끈도 잊지 마시고. 수진이가 갑자기 소파 끝에 똑바로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엄마, 목소리가 먹먹하게 들렸다. 죄송해요. 수진아. 지훈이 소리쳤다. 입 다물어. 그녀는 손을 떼고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마치 갑자기 불빛이 비친 낯선 사람을 보듯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됐어. 당신은 몇 달 동안 나를 당신 어머니에 대항하는 무기로 만들었어. 엄마가 위험하고 가습을 끄는 걸 잊을 거고 감시 아래 있는 게 더 낫다고 했지. 거짓말인 줄 알면서 너를 위해서였어. 그가 씩씩거렸다. 우리를 위해서? 나는 당신 어머니 꼭두각시 노릇할 생각 없어. 나도 내 어머니를 늙은이라고 부르고 집에서 서류나 훔쳐내는 남자랑 살 생각 없어. 수진이가 대답했다. 끝이야. 그는 끝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끝이라고 그녀가 반복했다. 나 더 이상 당신이랑 안 살아. 지우는 개가 짖는 것처럼 짧고 날카롭게 웃었다. 너 임신했어. 혼자서는 감당 못해. 그리고 법정에서 아이는 내가 데려올 거야. 너희 둘 다 제정신이 아니야. 법정이라. 내가 눈썹을 치켜 세웠다. 아주 좋아요. 거긴 서류를 좋아하거든. 넌 날 무너뜨릴 수 없어. 그는 허공을, 그 다음엔 책상을, 그 다음엔 거의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건 직권남용이야. 내가 고발할 곳을 찾을 거야. 고발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오늘은 내 집에서 나가세요.
1시간 드릴 테니 이 집을 떠나세요.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는 그 아파트도 떠나시고요. 그는 문으로 달려갔다. 이게 끝이 아니야. 너희 둘 다 박살 내주겠어. 해보시죠. 나는 내가 얼마나 차분하게 말했는지 스스로 놀랐다. 단, 다음번엔 모욕적인 말은 삼가도록 노력하세요. 판사들은 명료한 말을 좋아하니까. 문이 찬장 유리문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쾅 닫혔다. 나와 수진이만 남았다. 서류 더미와 내 낡은 머그잔이 놓인 반쯤 텅 빈 방 안에 두 여자.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잘 곳이 없어요.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하룻밤만요. 보석도 다 돌려드릴게요. 전부요. 엄마가 다시 절 믿어주신다면 뭐든지 할게요. 나는 그녀가 내 보석함을 넣었던 가방, 아직 거의 보이지 않는 그녀의 배, 그리고 눈을 보았다. 마치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도와달라고 하던 그 어린 시절의 눈이었다. 하룻밤만.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네가 어떻게 신뢰를 되찾을지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하자. 목록은 길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히스테리 없이 조용하고 인간적인 눈물이었다. 저녁의 집은 낯설게 들렸다. 복도를 걷는 수진이의 발소리, 그녀의 옛방에서 나는 물소리, 물건을 정리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우리는 저녁을 거의 먹지 않았고 차와 입덧 약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를 적이 아니라 스스로 헤쳐나오기로 결심한 사람으로 바라보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반지, 귀걸이, 할머니 목걸이요.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봉투를 받아 남편의 편지가 든 서류철 옆에 두었다. 가슴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돌덩이도 아니었다. 이제 막 짓기 시작한 다리 같은 그 중간에 무언가였다. 밤새 거의 잠들지 않고 침묵을 들으며 내 자신과 집, 그리고 변해버린 공기의 흐름에 귀를 기울였다. 아침에 우리는 둘 다 일찍 일어났다. 나는 제비꽃에 물을 주었고, 그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고 내게 오트밀을 타주었다. 하루는 비정상적으로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2주 후 전화벨이 울렸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내 거실이 아닌 낯선 안내 데스크 앞에서 이야기해야만 하는 그런 전화였다. 발신인은 관리소장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김영희 여사님,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로비에 따님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와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따님을 강제로 붙잡고 있다고 소리치며 경찰을 부르고 위층으로 올려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진이가 창백해졌다. 엄마, 내려가지 마세요. 저 사람 격분해 있어요. 더더욱 내려가야지. 내가 말했다. 일주일 동안 문 뒤에 숨어 있는 것보다 한 번에 매듭을 짓는 게 나아. 로비에서는 젖은 고무와 값싼 향수 냄새가 났다. 지우는 안내 데스크에 서서 팔을 휘젓고 있었다. 저 미친 늙은이가 내 아내를 가뒀어요. 당장 전화해요. 관리소장은 망치와 모루 사이에 낀 듯 인터폰 버튼 위에 손을 얹고 허리를 구부리고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씨. 마치 계단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인사하듯 말했다. 수진이는 자기가 있고 싶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 소유의 건물에 있고요. 이 건물에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거짓말. 그가 소리쳤다. 여긴 공동재산이야. 나도 올라갈 권리가 있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나는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저희는 로비에 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할게요. 내 변호사의 목소리가 불필요한 말 없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김영희 여사님께서 해당 건물의 유일한 소유주임을 확인합니다. 거주자들의 임대차 계약은 관리회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공용 공간 출입은 건물 규정에 따릅니다.
소유주의 퇴거 요구는 정당합니다. 거부 시 경찰에 신고하여 질서문란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관리소장은 기다렸던 지시를 받은 듯 허리를 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최 변호사가 이미 정중하고 공식적인 톤으로 물었다. 아니면 사건으로 기록할까요? 이건 압력이야. 지훈이 붕괴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배신하듯 떨렸다. 김지훈 씨. 나는 휴대폰을 내렸다. 내일 제가 당신 회사 상사에게 전화할 겁니다. 당신이 다니는 회사 주식을 내가 좀 가지고 있어서요. 협박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그는 분필처럼 하얗게 질렸다. 내 등 뒤에 누군가에게 하듯 허공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문은 쾅소리 없이 새로운 시도를 위해 돌아올 자들처럼 조용히 닫혔다. 죄송합니다. 관리소장이 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이제 아셨네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만약 누가 아래층에서 소란을 피우면 그냥 저에게 전화하세요. 집에 돌아오자 수진이는 마룻바닥이 삐걱거릴까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걸었다. 고마워요, 엄마.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그럼 이제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가야지. 내가 대답했다. 네 머리로 살기 시작해. 날들은 평탄하게 흘러갔다. 우리는 산부인과 진료와 비타민에 대해 그리고 그의 접근 권한이 없는 자신 명의의 은행카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실무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수진이는 직접 관리사무소에 가서 공과금 내역을 재확인했고 만약을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내 아파트의 예비 열쇠도 돌려받았다. 저녁에는 낡은 사진들을 봉투에 담아 정리했다.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추억에 잠시 멈추면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요양원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 며칠 후 최 변호사에게서 목록이 왔다. 재판 준비, 문자 메시지 보존, 통화 녹음, 감정평가사와 변호사 방문 증거, 특히 고함과 위협에 대한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소유권 관련 서류 전부 인쇄. 무슨 재판이요? 수진이가 물었지만 답은 저절로 찾아왔다. 택배기사가 봉투를 건넸다. 지훈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심리적 압박과 가정생활 방해를 주장하며 출산 후 아이와의 교섭 순서를 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끝까지 갈 겁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겐 사실, 문자, 녹음, 증인, 서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대청소를 하듯 서두르지 않고 폴더별, 항목별로 준비했다. 3층 아주머니는 그들이 변호사와 함께 왔던 날 들었던 고함 소리에 대해 진술서를 써주었다. 관리소장은 오늘 로비 사건에 대해 설명서를 제출했다. 수진이는 그가 어머니 명의를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다. 피부가 오그라들 정도로 짧고 날카로운 문장들이었다. 재판 전날 나는 옷장에서 검은색 정장을 꺼냈다. 보석함에서 결혼 20주년 기념 귀걸이를 꺼내고 가방에 신분증과 책갈피가 꽂힌 서류철, 물 한 병을 넣었다. 수진이는 소박한 보라색 원피스를 입었다. 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긴장할 때면 본능적으로 손이 그 위로 갔다. 엄마, 무서워요. 그녀가 현관에 서서 고백했다. 만약 그 사람이, 만약 법원이, 우리는 싸우러 가는 게 아니야, 수진아. 내가 말했다. 보여주러 가는 거지. 진실은 더 오래 살아남아. 법원의 아침은 젖은 벽과 종이 냄새가 났다. 복도에는 낯선 목소리, 발소리, 문에 붙은 명패들이 있었다. 제3호 법정.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수진이는 내 팔짱을 끼고 얕게 숨을 쉬었다. 최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서류철을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습니다. 법정문이 살짝 열렸다. 직원이 고개를 내밀었다. 김영희 씨, 김지훈 씨 측 들어오세요.
우리는 일어섰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것, 닭곰탕, 보석함, 자물쇠 달린 서류철, 인터폰이 있던 로비가 이 한 걸음에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수진이의 팔짱을 꼈다. 그리고 우리가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나는 판사석의 남자를 보았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직원이 재판부 구성을 알렸다. 우리가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판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잠시 숨 쉬는 것을 잊은 듯 했다. 그의 시선이 내게 멎었고 목소리는 이미 공식적인 톤이 아닌 살아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영희 씨? 네, 재판장님. 나는 그의 입술이 왜 떨렸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대답했다. 그는 안경을 벗고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래전 언젠가 보았던 소년 같은 빛이 떠올랐다. 30년 전 가정법원에서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민 판사님 밑에서요. 그가 더 조용히 말했다. 그때 제가 수습사원이었습니다. 서류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건을 파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법정은 직원이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재판장님, 지훈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다. 깊이 신청합니다. 명백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강민수 판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목소리는 다시 법에 정해진 대로 평탄해졌다. 깊이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30년 전 법원 업무상 있었던 안면은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안 심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원고 측 말씀하십시오. 지훈의 변호사는 외워온 노래를 읊었다. 개입, 감정적 협박, 의지 강요, 가정 파괴.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사두려 남자에게서 아이를 빼앗으려는 부유하고 권위적인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분노에 찬, 때로는 초조한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최 변호사가 발언권을 얻었을 때 큰 소리나 극적인 멈춤은 필요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서류철을 꺼내 모욕과 위협이 담긴 메시지 인쇄물, 그가 늦기 전에 어머니 명의를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짧은 녹음 파일을 한 장 한 장 보여주기 시작했다. 지훈이 소란을 피웠던 그날 로비에서의 관리소장 진술서, 동의 없이 방문했던 감정평가사의 확인서, 고함과 압박에 대한 이웃들의 서면 의견서, 그리고 재산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난 것이 보살핌이 아닌 타인의 이익 때문이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깔끔한 소유권 등본, 계약서, 유언장까지. 재판장님, 최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것은 관계의 성격에 대한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재산 이전 시도, 성년 후견인 신청 개시 위협,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를 동원한 퇴거 압박, 그리고 노인을 주거지에서 떠나게 할 목적으로 상황을 왜곡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장의 서류를 더 넘긴 후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원고 측 피고에게 질문 있습니까? 네. 지훈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김영희 씨는 왜 그렇게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 의뢰인과 그의 아내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대신 도움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든 사람을 보듯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존중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말해 돌아온 것은 요양원과 성년 후견인 전문 변호사였죠. 도움은 사람을 자기 집에서 내쫓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해 있습니다. 변호사가 발끈했다. 가치 판단적 진술입니다. 받아들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진행하죠. 지훈은 발언권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일어나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이건 전부 연극이에요. 저 여자는 일부러 돈을 숨겼어요. 수진이를 저한테서 등 돌리게 만들었다고요. 원고에게 경고합니다. 판사가 차분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소리치지 마십시오. 질문은 대리인을 통해 하십시오.
지우는 시끄럽게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바늘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쏘아붙였다. 수진이는 내 옆에 앉아 양손으로 서류철을 꼭 쥐고 있었다. 판사가 질문할 때 그녀는 변명 없이 그저 있었던 그대로 대답했다. 그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짓을 했는지, 남편과 어머니를 혼동하지 말라고 어떻게 설득했는지,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고 그게 더 마음 편하다며 명예 이전을 어떻게 요구했는지. 판사는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가끔 조심스러운 추가 질문을 던졌지만 결코 재촉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며 서류 더미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 두려워하던 그 조용한 수습사원을 떠올렸다. 그때 내가 그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었다. 사람을 보게, 민수 씨, 서류는 그 다음이야. 그리고 지금 그는 바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 사람을 보고 그 다음 서류를 보고 있었다. 지훈의 변호사는 임신을 무기로 다시 한번 반격을 시도했다. 가정이 파탄났고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랄 것이며 할머니가 자원을 이용해 압력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때쯤 법정 안에는 조작을 위한 공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사실들이 그 공기를 모두 쓸어버렸다. 양측의 발언이 끝났다. 판사가 양측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최종 변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일어섰다. 나를 짧게 보았다. 우리는 함께해요.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문장을 말했다. 모든 성인에게는 자신의 경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 도움은 의지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압박은 보살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는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통해 노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으려는 시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 나는 들으면서 어깨가 저절로 펴지는 것을 느꼈다. 자부심 때문이 아니라 담요보다 더 따뜻한 바로 그 정의감 때문이었다. 판사는 평의를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우리는 복도로 나왔다. 수진이는 벤치에 앉아 배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쉬었다. 지우는 벽을 따라 서성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속삭였다. 그래, 지금 찾아봐.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다. 다시 법정으로 불려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결정이 태어나는 짙은 침묵이 감돌았다. 판사는 서류철을 열고 안경 너머로 시선을 들었다. 먼저 나를, 그 다음 수진이를, 그리고 지훈을 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옛 추억도 짜증도 없었다. 오직 사람들이 법정을 찾는 이유인 그 단순하고 깨끗한 평정심만이 있었다. 법원은 그가 입을 열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원고가 피고에게 성년후견인 신청 위협, 제3자 동원, 사실관계 왜곡 등을 포함한 압박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의 주거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박탈하려는 체계적인 시도가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원고의 가정생활 방해 주장 및 기타 사실 왜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훈의 변호사가 무언가 말하려 뛰어들었지만 판사가 손바닥을 들어 올렸다. 그 손짓 하나로 충분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와 임신 중인 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고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법적 절차 외의 통화 및 서신 교환 금지를 명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제기될 시 심리한다. 순간 법정의 공기가 바뀐 듯했다. 지우는 창백해졌고 그의 손가락은 하얀 뼈마디가 드러날 때까지 꽉 쥐어졌다. 수진이는 조용히 흐느꼈다. 약해서가 아니라 길고 억눌렸던 숨을 내쉬는 것처럼 나는 똑바로 앉아 있었다. 끝까지 들어야 하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판사는 시선을 내게로 옮겼다. 처음 과거를 알아보던 때와는 다른 바로 지금 이 날의 시선으로. 김영희 선생님,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선생님께서 언젠가 제게 그러셨죠. 사람을 보게, 강민수, 서류는 그 다음이야. 저는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모두를 보았습니다.
그는 법봉을 들었다. 법정은 너무 조용해서 복도 어딘가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판사의 손이 살짝 올라갔고 법봉이 나무에 닿았다. 법봉 소리가 울린 후 우리는 복도로 나왔다. 내 가방 속에서 열쇠가 조용히 짤랑거렸다. 수진이는 마치 오랜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숨쉬는 것을 허락받은 듯 숨을 내쉬었다. 밖은 축축했고 아스팔트는 방금 내린 비로 어두웠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바쁘게 지나갔고 우리에게 방금 한 인생이 끝나고 다른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엄마, 수진이가 양손으로 배를 감싸며 말했다. 고마워요. 그리고 판사님이 엄마를 아는 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인연이 돌고 도는 거지. 내가 대답했다. 언젠가 내가 그에게 차를 주며 서류가 아니라 사람을 보라고 말했어. 오늘 그는 사람을 본 거고 집은 우리를 조용히 맞아주었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그녀는 가방에서 그 귀걸이를 꺼내 서류철 옆에 놓으며 말했다. 엄마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한다는 말은 그때 하지 않았다. 어떤 말은 혀가 아니라 행동으로 꺼내야 하는 법이다. 나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6개월 후 우리 모두의 고집스러운 턱을 닮은 따뜻하고 시끄러운 미라가 태어났다. 수진이는 꿋꿋하게 버티며 남의 명령 없이 다시 사는 법을 배웠다. 별도의 카드를 만들고 회계팀의 파트타임으로 복귀했으며 마치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버릇을 버렸다. 나는 그녀의 다리를 대신하지 않고 어깨를 빌려줄 수 있을 만큼만 도왔다. 국을 끓여주고 유모차를 끌고 산책했으며 밤에는 여전히 일어나 아이가 숨은 잘 쉬는지 이불은 잘 덮였는지 창문은 닫혔는지 확인했다. 지우는 처음에는 제3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판결 이후 빠르게 잠잠해졌다. 최 변호사를 통해 짧은 소식이 들려왔다.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떠났다고. 나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5월의 겨울 부츠처럼 과거에 남겨둬야 한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미라가 2살이 되었을 때 나는 수입의 일부로 재단을 설립했다. 이름은 간단하게 집과 존엄이라고 지었다. 처음에는 작은 아파트를 빌려 멍든 채 넘어졌다고 말하는 70대 할머니 한 분을 모셨고 그 다음에는 젊은이들을 위해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은 또 다른 분을 모셨다. 그 다음에는 집 한 채를 빌려 의사와 파트타임 변호사, 한라인 자원봉사자들을 모을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저 새로운 사례 하나하나가 서랍장의 선반 하나와 같았다. 제때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하고 이름표를 붙여두는 것. 2년 후 인장이 찍힌 편지가 도착했다. 세 번째, 쉼터 개소식 초대장이었다. 15명의 어르신을 추가로 모실 계획입니다. 건조하게 쓰여 있었지만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말이 진짜 일이 되는 것을 눈앞에서 볼 때 느껴지는 그 이상한 감정에 가슴이 찡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찾아왔다. 은퇴한 강민수 판사와 은발의 기품 있는 그의 아내였다.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다. 선생님의 재단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도 선생님의 차를 기억합니다. 그때 너무 달게 탔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베란다에 앉았고 수진이가 파일을 가져왔다. 미라는 길을 따라 뛰어다니며 민들레를 모아 서툰고는 자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떠나기 전 그가 봉투를 건넸다. 은퇴판사협회에서 놓인 인권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선생님을 시상식에 초대합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이것이 또 다른 쉼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러자고 생각했다. 삶은 점차 제 궤도에 올랐다. 수진이는 일했고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았으며 토요일마다 우리 재단에서 생활금융교육을 진행했다.
돈을 계산하는 법, 함부로 서명하지 않는 법, 억울한 상황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어디에 전화해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나는 모임 한쪽 구석에 앉아 여성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하는 모습을 보며 기적이 아닌 우리가 견뎌낸 노력에 대한 소박하고 조용한 자부심을 느꼈다. 가끔 저녁에 나는 우편함으로 온 편지들을 상자에서 꺼냈다. 방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증인에게 같이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가구가 아니라고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들을 상장이 아닌 보고서처럼 읽었다. 여기서는 말이 통했고, 저기서는 서류가 통했다. 여기서는 차가 제때 도착했고, 저기서는 폭행의 흔적을 제때 기록할 수 있었다. 이것이 나를 더 부드럽거나 친절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를 잊지 않게 도와줄 뿐이었다. 수진이가 언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저를 용서하셨어요? 나는 생각하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용서는 서류에 찍는 도장이 아니라 길이야. 같이 가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 않았다. 그저 내 제비꽃을 향해 손을 뻗으며 보기만 할게요 라고 시침이 떼는 미라를 더 꽉 안아줄 뿐이었다. 가끔 미라는 부탁했다. 할머니, 용감한 할머니랑 착한 판사님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주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 한 여자와 마법 지팡이나 용 없이 오직 서류와 법, 그리고 꼿꼿한 등으로 언젠가 그 목소리를 들어준 한 남자에 대해 미라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꼭 물었다. 이거 진짜예요? 그러면 나는 미소 짓지 않고 대답했다. 진짜란다. 5년이 흘렀다. 정원에는 벤치가 늘었고 부엌에는 머그잔이 늘었으며 벽에는 아이의 그림으로 가득 찬 선반이 생겼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는 이들이 머무는 네 번째 쉼터를 열었다. 입구에는 과장 없이 소박한 명패가 걸려 있었고 나는 항상 부탁했다. 글에 영웅 같은 건 넣지 마세요. 거창한 문구도요. 여긴 무대가 아니라 삶이니까요. 그리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말들은 짧다.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게요. 힘내세요. 가끔 사람들은 묻는다. 무섭지 않았냐고? 무서웠다. 특히 밤에 집이 조용하고 시계가 제 할 일을 똑딱이며 알릴 때. 그리고 내일 또 누군가에게 아니오를, 누군가에게 내를, 누군가에게 다시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가장자리가 이 빠진 내 낡은 머그잔을 들고 제비꽃에 물을 주며 상자들 사이에 앉아 내 집에서 가구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던 그날을 떠올린다. 지우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 그리고 호기심 때문이라도 열지 않는 편이 더 나은 분들이 있다. 수진이는 가끔 어린 시절처럼 나를 바라보며 묻는다. 제가 충분히 잘하고 있나요? 나는 대답한다. 충분하다는 건 매일 정직하게 사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나아간다. 직장으로, 수업으로, 그리고 기다리는 이들이 있는 다른 거리의 우리 쉼터로. 만약 교훈을 찾는다면 그것은 복수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계에 대한 것, 그리고 도움은 누군가를 밀거나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걷는 법을 배울 때까지 곁에 서 있어 주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것이다. 강인함 없는 친절은 무너지고 친절 없는 강인함은 돌처럼 굳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 내 것을 내어주지도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는 그 지점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다. 늦었다는 말은 오직 달력에만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제 나는 할 일이 많고 거창한 말은 거의 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변명하지 않을 뿐이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그렇다. 때로는 그 안에서 외롭지만 그것은 원망 없는 존엄을 지닌 외로움이다. 저녁 햇살이 식탁 위에 내리고 옆에는 낯선 이들의 감사합니다가 담긴 편지들이 놓여 있다. 창밖에서는 나무잎이 흔들리고 창가에는 언젠가 내 남편이 사랑했던 제비꽃이 피어난다. 나는 안다. 우리는 잘 해내고 있다고.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하지만 정직하게.